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용 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도 시험 잘 보고 오셨죠? 오늘 저는 시험 보러 들어갈 때는 조금 날씨가 좀 따뜻하다 이랬는데 나왔는데 갑자기 막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떨면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바로 기출보건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날 또 처리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저의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1교시 문제를 객관식을 풀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꾸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왜 실용 글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상 문제라고 몇 개 올라온 거 있잖아요. 1형과 2형 이래가지고 2개 정도 예상 문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비슷한 것들, 그 비슷한 걸 문제로 이제 만들 때 많이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용 글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상 문제를 좀 한 번씩 풀어보시면 만약에 지금 106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건 꼭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용 글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상 문제 풀어보기 아셨죠? 자, 그럼 제가 글쓰기 원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장문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문을 하는 상황에 따라 글의 종류와 형식을 결정지으라는 건데요. 내가 지금 장문을 하는 상황이 나는 설득을 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러면 설득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주장하는 글이라는 글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장문 관습은 쉽게 그냥 글을 쓰는 방법, 장문을 할 때 글을 쓰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스키마는 독자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인데요. 독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바탕으로 글을 읽을 때 글에 있는 내용과 내 머릿속의 배경 지식이 잘 융합되어서 새롭게 정보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쌓아놓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이 스키마에 따라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도둑의 입장에서 집을 들어가서 본 것과 그다음에 그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본 거. 차이가 확 달랐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뭐 곰팡이 쓸었더라. 뭐 여기 좀 망가졌더라. 이런 걸 보는 반면 도둑질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정보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기억했냐면 여기 비싼 게 있더라. 뭐 이렇게 기억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키마가 배경 지식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보는 것들을 그중에서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기억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난민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고 개요표만 나왔어요. 근데 개요표만 봐도 이 글의 결론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의 관점이 난민 신청을 많이 받아주자 그것이 도의적으로 옳다라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 난민 신청을 막자라는 흐름인 건지 우선 관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저는 결론에서 그런 관점, 여기서의 관점은 난민을 좀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의 단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난민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그럼 다시 이의 신청해야 되죠. 그 이의 신청을 할 때 너무 단계를 복잡하게 하거나 하면 이거는 뭐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난민 신청을 잘 받아주고 난민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흐름에 맞춘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거를 정답으로 골랐고요. 증권대차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주제 찾기 문제였고요. 차입 공매도의 필요성, 필요하다. 뭐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차입 공매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흐름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찾았고요. 플라스틱 재활용 불가 문제. 플라스틱에 왜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른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재활용이 불가하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서를 내놓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어휘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의무 혹은 뭐 임무 이런 것들은 부여한다라고 말하고요. 부담금, 돈은 부과한다고 얘기하고요. 역할도 부여한다고 얘기하죠. 뭐 임무, 의무, 역할 이런 건 부여하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막는 거니까 이건 규제한다라고 합니다. 각각 어울릴 만한 단어들을 연결짓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음은 동공팽창 얘기가 나왔었죠.
동공이 팽창된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실험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 전개 방식, 근거 제시 방법이 나와 있었고요. 케렌시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는 문제였어요. 저는 이런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그 단어에 대한 어원을 제시하고 또 어떤 개념 정의를 하는 건 대부분 앞부분에 위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가치 평가를 해주는 부분은 뒤로 몰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원이 나온 부분 제일 먼저 앞부분으로 골라놓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의는 마지막으로 옮겨놓는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얼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올바른 표기 문제인데요. 지금 요 문제가 실용글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상 문제의 2형의 14번 문제. 여기 제 오른쪽에 실어놨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자, 이거 선지 딱 보시면 이거 뭔가 이거 봤던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실걸요? 그죠? 문제 만약에 진짜 너무 골치 아프게 문제를 봐가지고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사라졌어. 뭐 이러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금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이거 봤는데 하실걸요? 글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는 요 하지만부터 구조다까지만 없어요. 요 앞에 것까지 요렇게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문도 안 바꾸고 선지도 그대로 냈어요. 거의 요 5번 빼고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예상 문제를 내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예상 문제를 미리 보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엄청 점수를 잘 받으셨으면 너무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래도 예상 문제랑 너무 똑같이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동안 그 실용글쓰기 문자가 너무 어렵다. 한 회차 응시하는 응시료도 비싼데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조금 쉽게 내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 문제 낸 거에서 좀 쉽게 그 안에서 몇 개의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 지금 한 3개, 4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는 또 그 예상 문제 중에서 나왔던 거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한 3, 4개 정도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출시켜 아니고 노출해고, 어플리케이션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마켓 아니고 시장, 컨텐츠 아니고 콘텐츠.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요 그대로 4번 선지까지 나왔던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정답이 뭐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노출시켜겠죠. 3번. 3번이 정답이었거든요. 네. 올바르게 고친 건 노출해입니다. 띄어쓰기 문제도 나왔는데요. 뭐 우리 띄고 부 그리고 어떤 우리말 단어를 쓰고 그것의 어원으로 혹은 뭐 준말 그러니까 줄임말로 왜 영어의 첫 글자의 알파벳 하나 그 다음 글자 알파벳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줄임말 만들 때 있잖아요. 대표 글자로 만들 때 그거는 가로 열고 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OA를 먼저 쓰고 가로 열고 사무자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서니까 사무자동화 먼저 쓰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계획인 바, 밝힌 바 이렇게 바가 2번이나 들어갔는데 하나는 붙여 쓰고 하나는 띄어 쓰고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차이를 되냐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계획인 바는 붙였어요. 왜냐하면 뒷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어미 앞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계획을 이미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획했으니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계획인 바라고 니은 바를 앞에 말에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것은 밝힌 바. 이것은 밝힌 바대로 뭐뭐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바가 앞에 말과 띄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의 바는 의존 명사로 의존 명사는 품사 명칭인데요.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해요. 그 앞에 내용을 꾸밈을 받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띄고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띄고 바를 이야기해봐. 그때 바가 뭔가요?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원하는 걸 모르겠어.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에 것과 띄어서 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등, 등속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말 뒤에 붙이는 말 있죠? 그럴 때는 앞에 말과 띄어쓴다. 띄어쓰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문서 쓸 때 우리 이렇게 월 뒤에도 점 찍고, 그리고 물결 표시는 앞뒤 띄지 않고 쓰는 거였죠? 자, 금액을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번 쓰고 그것을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그때 금이라는 말 한번 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금액을 쓰는 문제가 이거 말고도 또 나왔었죠? 총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문제를 푸는 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문제가 나왔네? 근데 앞에 그 문제 있었는데 다시 가요. 그러면 뭔가 문제 내에서 뭐 이 금액을 쓰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다고 한번 해보면 선지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아닌 게 있었어요. 그러면 금액을 썼던 그 자료는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하나에서. 그럼 그게 자료가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한 다음에 다시 또 금액 나오는 문제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아까도 이 위에 나타나 있었던 뭐 사무 자동화 가로 열고 OA 이런 것도 2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확실하게 맞았다라는 문제가 앞에 하나 나와 있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뒤에 또 나오는 문제, 이게 나오는 문제를 다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뭐였냐면 BI였어요. BI. BI 괄호 열고 BI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이렇게 한번 풀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문제는 뭐 따놓은 당상이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명세에서 일부, 한부 하고 점 찍고 두타 띄고 끝. 우리 이건 맨날 했던 거죠. 그리고 끝 뒤에도 마침표 점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른 시일이란 말은 없어요. 빠른 시일입니다. 이르다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부터 좀 빠른 그 앞전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른 시간에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른 시간. 그럼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 이거잖아요. 그럼 기준과 상관없이 속도감을 이야기하는 건 빠른이에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너에게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 기준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보낸 것에서 빨리 처리해서 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말이 맞고 이른 시일이라는 말은 어색하죠. 투트랙은 2가지 접근 방식이라고 좀 쉽게 순화하는 말이 있었고 시사점은 선정 방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소비자 중심 기업 CCM 인증 기업에 대해서 그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일까? 또 슬라이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소비자 중심 기업의 각각의 질문과 답이 나왔던 자료가 있었고 이걸 슬라이드로 어떻게 구성할래?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각각의 질문과 답이 모두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에도 이들끼리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막 화살표로 연결된 그런 슬라이드 말고 독립적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야 됐어요. 또 인증제도의 뜻, 인증제도란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밑에는 그것의 뜻이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파동, 전기장과 자기장, 음파 각각의 제목 쓰는 거 문제 나왔고 내용 파악한 후에 그림 자료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그 전기장과 자기장 나와 있을 때 그림이었죠.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 있는 그림 속에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림 자료의 위치예요. 그림을 먼저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설명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림 먼저 말하고 나서 그런 다음 그림을 보면 이라고 말해야 이 그림 이게 그림이 뭘까? 밑에 내용 읽어볼까? 이 그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했는데 그림이 이 밑에 나와버리면 이걸 잘 연결짓기가 어려워져요. 정보 사이의 간극이 멀어지거든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얘기하고 설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과실을 흔히 뭐 잘못한 것만 과실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죠. 과실은 이익을 얘기할 때도 과실이라고 말하죠.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발전기를 이용하면 그건 전자기 유도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각각의 원리와 장단점이 그 문단에 다 들어있었죠. 뭐 화력 발전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어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장점, 단점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으로는 화력, 수력, 핵 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이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 태양광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 없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발전기가 없다는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태양광은.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5번 선지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5번이 많은 게 맞나요? 근데 저도 느꼈거든요. 문제를 푸는데 5번이 유독 많이 막 연달아 3개가 다 5번이고 그런 게 한 몇 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도 약간 계속 봤어요. 근데 맞게 했나? 너무 5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풀었고, 네, 제가 제 지식을 믿었고,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5번이 많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번이 많이 나왔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글쓰기의 실제, 글쓰기의 종류들인데요. 증권 대차 거래가 나왔고 여기 빈칸 넣는 게 나왔었죠.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관은 대여자, 그걸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림을 받는, 그러니까 빌려가는 그 사람은 차입자라고 하죠. 대여자와 차입자 빈칸 넣기 문제였고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서는 민원문서로서 민원문서는 일반인이 행정기관에게 주는 문서죠. 근데 문서의 성립 요건을 보기 전에 문서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아직 쓰고 제출 전까지는 사문서예요. 그러다가 제출을 이렇게 다 쓰고 그다음 제출을 하면 이제 공문서가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문서와 공문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여기 나오는데요. 고충 민원 신청서. 이것도 그럼 신청서죠?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하는 건데 민원 문서란 말이죠. 이건 내가 쓴 것까지는 사문서, 제출을 해야 공문서예요. 그럼 문서의 성립 요건을 볼게요. 문서는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되어야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법령에 규정된 그 절차와 그리고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자, 품위서는 비용 지출 승인을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이고요. 너무 쉽죠? 1일 영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용글쓰기 예상문제 1형의 31번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1일 영업 보고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도 그대로. 이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여기 보면 뭐뭐를 쓴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3번 비고에는 그날의 영업 실적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게 그대로 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영업 실적만 쓰는 게 아니라 영업 실적과 함께 앞으로 뭐뭐 할 예정이라고 돼 있죠. 언급할 예정. 그러니까 영업 실적에 대해서만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정 사항도 써라. 이게 보고서, 1일 영업 보고서의 특징이거든요. 쓰는 방법. 근데 그게 딱 나왔어요. 또 그게 또 틀린 선지였거든요. 영업 실적만 적는 게 아니라 그날의 영업 실적만 적는 게 아니라 예정사항도 적는다. 이렇게 거의 똑같이 나와서 좀 깜짝 놀라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상품 기획서가 나왔어요. 이때 필요한 자료들이 뭘까? 소비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겠죠? 여기는 냉장고를 신상품으로 기획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럴 때는 기획서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통계 자료가 필요할 거고 이전 모델, 이전 브랜드에서 이런 민원들이 나왔더라. 그럼 그 민원들을 해결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내야겠죠. 그럼 민원 결과 접수 내용, 또 브랜드 조사 결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조사한 결과들도 신상품 기획서에 첨부를 해야 이 기획서가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획서의 구조가 나왔었어요. 제일 처음에 기획 의도, 목적, 이전 브랜드가 얼마나 한계점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지, 그래서 이 신상품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홍보할 건지, 그리고 이 신상품을 쓰면 뭐가 좋은지, 기대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게 기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안에 이거 순서대로 쓰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저는 순서대로 쓰는 게 요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 회차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쯤 지워놓은 다음에 빈칸 만들어 놓고 뭐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또 브랜드 슬로건 공모 접수 추진 계획까지만 제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이 글의 종류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보고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고서 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접수했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떠어떠한 브랜드 슬로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더라. 뭐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에 빈칸 넣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토지 임대차인지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차인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읽어보았더니 뭔가 뭐 용도 변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인 것 같고 부동산은 내가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고 원상복구 해놔야 돼요. 만약에 망가뜨리면 원상복구 해놔야 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불한다 뭐 이런 사항들이 적혀 있었죠. 그 다음은 사고력 문제인데요. 각 조직의 부서들이 하는 일들, 경영기획에서 하는 일, 홍보에서 하는 일, 총무에서 하는 일, 인사팀에서 하는 일, 사무행정팀에서 하는 일, 이런 걸 찾는 거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뭐 인사팀은 인사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에게 뭐 상여급을 준다든가 또 성과급 준다든가 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인사팀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총무팀은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은 명확한 뭐 인사팀 그리고 기획팀 이런 거 되게 홍보팀 명확하잖아요. 마케팅하는 게 홍보팀일 테니까 그럼 명확한 걸 먼저 찾고 정말 잡다한 거 다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 잡다한 게 막 들어가 있다. 그럼 거기 그 총무팀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만약에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NCS 개념이었거든요. 그 ncs.go.kr인가 co.kr인가 아무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제가 다 써드릴게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업 기초 능력 탭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무슨 능력 쫙 뜨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여기 조직의 각 부서니까 조직 이해 능력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모듈이라고 하는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 자료에 각각의 부서들이 하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이게 NCS 관련하여 공기업 취업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왔었느냐 하면 그 돈과 관련된 일들은 회계 업무를 하는 거니까 회계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집행하는 건 회계부서에서 해도 돈을 어디 쓰겠다 뭐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하는 건 경영기획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똑같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실무인지 아니면 계획 단계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업무가 경영기획의 업무인지 회계의 업무인지 뭐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충분히 NCS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관련성이 있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좋은 팀워크라는 게 꼭 팀장에 의존하는 팀워크가 아니에요. 팀장이 이러라고 했다고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좋은 팀워크가 아니거든요. 절대 뭐 팀장의 막 되게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팀워크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것 역시 NCS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대인관계 능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세요. 직업기초능력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인관계 능력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NCS 개념 중에 만약에 갈등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리더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막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혼내거나 이러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적인 미팅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떤 같은 질문을 하고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끌어내서 각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었어요.
또 시음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예산 항목을 결정해 보세요라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었죠. 어떤 게 들어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발생형 문제에 대한 건 지금 104회에도 나왔었어요. 그 전에 103회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는 진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세요. 직업 기초 능력 들어가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문제 종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음식의 맛이 그 전날과 오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졌어, 만약에.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현재 당장 발견이 된 발생형 문제고요. 이 발생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탈되어 생긴 문제냐, 아니면 미달되어 생긴 문제냐. 그럼 맛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일까요? 예, 맛의 최고점, 거기서 미달돼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럼 미달 문제까지 찾는 거. 발생형 문제, 미달 문제 찾는 것까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보시면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를 구별하는 그 내용이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걸 보기도 전에 저는 딱 알았어요. 이거 실용글쓰기 예상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예상 문제 1형에 48번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네. 창의적 문제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많아요, 답이. 해답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빈칸 넣기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분석적 문제는 이와 달리 현재 문제점이나 미래 문제로 예견될 것에 대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합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건 창의적 문제라고 하고 분석적 문제는 현재 딱 있어요. 명확해요. 그 명확한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답의 수가 적고 한정적이며 이건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일반적, 이것도 빈칸 넣는 거 문제에 나왔었죠? 그럼 여기에 정답은 요거겠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건 창의적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 막 마인드맵 같은 거 할 때 막 가지치기 막 해서 생각나는 거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창의적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딱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분석적 문제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이성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해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는 다소 명확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문화 접근성 수치 비교. 뭐 대도시, 중소도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치를 쭉 보여주고 그거 비교하는 거였는데요. 문화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 크겠죠. 근데 수치 어땠어요? 수치가 낮았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치가 높은 걸 기준으로 그럼 이거 접근성 좋다는 거네? 그랬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항상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수치가 높다, 그리고 낮다의 그냥 일반적인 기준만 보지 마시고 전체에서 이 자료에서는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직업윤리는 사적 친분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 뭐였냐면 본인이 어떤 입찰을 받고 해당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번 것보다 너무 입찰을 안 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다가 입찰한 기업 중에 H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있는 회사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아예 배제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라면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그 회사를 1차적으로 뽑아줘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찬찬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회사를 봐야죠. 이 회사 입찰했는데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 입찰을 응해줘도 되는 건지. 그쵸. 직업윤리였어요. 이것도 NCS예요. NCS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시고 직업기초능력 들어가서 이번엔 직업윤리 찾으시면 나옵니다. 직업윤리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도 요 NCS에 있어요. 그래서 NCS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행위자는 사용자, 그러니까 그 사장님,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원인데 이 사원이 사장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막 저는 일하고 싶지 않다, 막 저 빼달라라고 한다든가 막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근로자들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장에 그리고 피해자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사내뿐만이 아니라 뭐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있을 수 있고요. 또 행위 요건 보시면 이 지위나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한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네,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돼 있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방해가 되는 직장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 그것의 기준은 사회 통념적인 기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지금 올해 나온 거 보니까 다음에는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자료와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료가 이 직업윤리 자료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 NCS 자료 보실 때 그거 같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까지도 좀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서술형 가볼까요? 1교시 서술형 1번 마케팅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게 제가 쓴 답인데 이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저는 이렇게 썼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이런 게 나왔어요. 마케팅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기출보건을 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쓴 답안을 진짜 전 되게 가끔 제가 틀릴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용기 내서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 고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고객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서술형 1번이 글 속에 나온 그 단어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늘리기가 있길래 그냥 갖고 왔어요. 고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 모든 활동으로 그 다음 이 세 번째 거가 전 되게 헷갈렸어요. 세 번째 거 어떻게 쓰셨어요? 전 세 번째 거가 앞에 고객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뭐 가치를 파악하여 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재창조하는 뭐 그래서 거기 무엇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괄호 열고 를이더라고요. 를. 그럼 받침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제가 뭐 약간 받침이 있는 뭐 하나를 넣어봤어요. 고객. 근데 고객 했더니 뒤에 를인 거예요. 그 목적어의 그 조사가 목적격 조사가. 그럼 받침 없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가치를 재창출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전 가치를 썼거든요. 이건 좀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고객을 지향한다. 이것도 사실 100% 확실하진 않은데요. 저는 고객을 지향하고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서술형 2번의 문장의 호응은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앞에 주어부가 무엇은 뭐 무엇의 장점은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의 장점은 뭐 혹은 문제는 이러면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로 써야 호응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뭐뭐의 문제는 뭐 혹은 아예 앞에서부터 뭐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면 뒤에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을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거는 해일 경보와 대피를 권고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대피는 권고하는 게 맞죠. 근데 해일 경보는 권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일 경보를 내리고 대피를 권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일 경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와줘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목적어와 서술어 자리에 이 호응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요 중간에 와가 나와 있다고 해서 부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해일 경보에 걸리는 이 조사가 르이에요. 그럼 목적어란 뜻이거든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와줬어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인적 자원을 평가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자원 관리 능력에 들어가는 NCS 개념이고요. 업적, 능력, 역량, 태도. 전 이 순서대로 썼어요. 업적은 말 그대로 그 기간 안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문제. 능력 평가는 이 능력 평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각각의 직원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능력. 그럼 그게 능력 평가죠. 그럼 반면에 능력과 역량의 차이를 잘 봐야겠죠? 능력 평가와 달리 역량 평가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뭐 태도, 뭐 모습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차원이라든지 그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돼서 역량 평가거든요. 그리고 태도는 너무 쉬웠죠. 예. 태도는 이렇게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을 또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뭐 능동적으로 하느냐 자신감 있게 하느냐 이런 게 태도 평가였죠. 저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썼거든요. 여전히 능력 평가와 역량 평가가 좀 헷갈리긴 해요. 이거 한번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다음 협상 담화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반대편에서 저는 뭐 공장이 가동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염 같은 게 더 문제다.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전에 그거부터 말씀을 해달라라는 흐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정확한데 이 공장 가동 이런 건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장 가동으로 인해 이래도 되고 그다음에 공장 운영으로 인해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공장 앞에 나왔던 거 뭐 공장 이전으로 인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쵸? 앞에 이미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 확장 이전으로 인해 확장 이전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확장 이전이나 뭐 공장 가동, 공장 운영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이게요. 실용 글쓰기 예상 문제 1형의 서술형 5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돼도 되나? 이거 보세요. 똑같죠? 그리고 각각 3어절로 쓸 것도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하나 둘 셋 3어절. 이용자가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어절. 제가 그렇게 진하게 쓴 게 빈칸 들어갈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빈칸을 들어갈 내용만 쓰시면 안 되죠. 밑줄 친 거 전체를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밑줄이었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도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안 돼요. 근데 그 문제 유형까지도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다만 이용자가라고 안 쓰고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어요. 전 좀 약간 감점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뭐뭐를 뭐뭐 이렇게 써 있길래 여기도 목적어로 들어가야 좀 문맥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했으니까 여기는 뭐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걸 감점하실지 아니면 만점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채점 기준은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채점 기준이 공개돼야 저도 여러분도 공부하기 좀 더 쉬울 텐데, 그쵸? 그다음 2교시입니다. 견적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서 문장 전체 쓰는 거였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뭐 땡땡 기기를 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앞에 귀사라는 말 전 썼어요. 귀사에 뭐 땡땡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은 구입한다는 말만 쓰고 그런 다음에 뭐 땡땡 기기에 대한 견적 의뢰서를 요청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뒤에 빠른 회식 부탁드립니다를 썼거든요. 근데 어떤 데에서는 빠른 회신 말고 빠른 연락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 뭐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 할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견적의뢰서와 함께 견적의뢰서와 그 사항들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답안도 우리 공유해봐요.
그 다음은 서술형 7번 요약문이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쭉 나오고 저랑 카페에서 열심히 매일 글쓰기 연습하신 분들은 요약문 쓰기 우리 계속했잖아요. 그죠? 빈칸 넣기. 근데 좀 말이 어려웠죠. 피정의량이라는 건 뭐냐면 미세먼지가 정의량,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이 피정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차는 다른 것과의 차이점인데 한마디로 미세먼지의 특징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에 크기와 성분 얘기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유개념은 비슷한 뜻이라는 건데 거기 에어로졸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 유개념까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개조식으로 쓰는 거였죠? 아마? 기억나시죠? 개조식은 문장을 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명사 형태로 끝내거나 아니면 임, 함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개조식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 지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서비스 구축 제안서. 전 이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안의 목적은 하고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막 한 5개 이상이었잖아요. 6개인가? 근데 거기서 3개만 고르라고 하니까 뭘 골라야 되는가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의 목적 얘기할 때 첫 번째 문장 이야기할 때 제가 적어 놨거든요. 얘기할 때 홍보라는 걸 강조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홍보 수단이라는 말이 나온 걸 썼어요. 그래서 이거의 제안의 목적은 뭐 홍보 수단으로서 이 어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 이걸 썼고요. 이를 통해 그랬으니까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본 거죠. 또한 다음 또 다른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편리함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편리함. 그래서 편리함이라는 글이 나온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 편리함을 제외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대 효과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 여기다가 그런 거 썼어요. 대외 인지도 높여주고 업무의 효율성 높여주는 저는 그거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홍보수단이라는 말 쓸 때 요거 옆에 그런 말 있었거든요. 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아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효율성이 있길래 그러면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썼고요. 그 다음은 편리함 쓰라 그래서 편리라는 말이 있는 거 찾아서 그거 넣었어요. 그래서 그 수정 테이프로 엄청 지우면서 썼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은 그 실용글쓰기의 패턴이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쓰는 이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는 걸 강조해라. 그러면 홍보라는 단어 있는 거. 편리함을 강조해라. 그럼 편리라는 단어가 있는 거. 이렇게 찾으면 많이 뭔가 크게 어긋나는 정답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작성하는 거죠. 네, 가명 정보와 관련된 거였는데 아마 서술형 9번이 가장 좀 편하게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일 쉬웠죠. 왜냐면 어절은 되게 길었어요. 막 7어절, 8어절 쓰는 거였지만 어쨌든 7어절, 8어절 이내로 쓰는 거니까 1어절을 쓰든 2어절을 쓰든 어차피 7어절, 8어절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쓰셨을 것이고 내용은 어차피 글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찾아만 쓰면 되는 거라 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서술형 10번입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평가 보고서. 보고서 내용인데요. 1문단은 이렇게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의 배경, 그리고 AA2 등급 이상의 국가 현황을 쓰는 건데 이거 혹시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제가 여기 기사가 하나 떴는데 기사 보여드릴게요. KBS 뉴스 기사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AAE에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밑에 가보면 우리가 AAE를 맞았다. 그 등급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부터 제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AA2 등급 이상의 국가 현황을 얘기해 줄 때 어떤 국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는 왼쪽에 세 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말하면 안 되고. 아셨죠? 전 이거 제가 실수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상이니까 오른쪽이겠지? 하고 봤는데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쓰라고? 하고 다시 봤더니 왼쪽이 높은 평가구나. 그래서 왼쪽 거에 나라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급이 상향된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한 2개인가 3개인가 나왔었죠?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가는 채워놓고 진짜 그렇게 해서 등급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의 경제는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증거 자료로 나왔었고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득을 분배하고 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조정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해결 방안을 마지막에 쓰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180자에서 210, 180에서 210, 180에서 210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문단만 270에서 300 제일 길었죠. 그렇게 해서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4문단 정도. 예전에 3문단만 쓰는 3개의 문단만 쓰는 것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4문단으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서술형 10번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썼던 답안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썼던 답안이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도 여러 번 문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본 사람으로서 안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멋들어지게 막 쓰려고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썼어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답안이 좀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쓰신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답안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직 성적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제가 기출 복원한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만약에 106회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 나올 거니까 파악해서 보자 이런 용도로 쓰시고 제 거 이거 기출 복원 보시고 나 틀렸네. 나 망했네.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채점하실지 몰라요. 네. 항상 실용글 쓰기는 채점이 좀 후하다. 아시죠? 이건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우선은 좀 푹 쉬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글 쓰느라 어깨도 아프고 그러시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어깨 뻐근하잖아요. 그거 다 이 실용 글쓰기 글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네, 여러분 꼭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저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